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학술동아리 숲해와 그리너리에서 온 박시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노르개가 떼로 몰려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지역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국 도심 곳곳에 떼로 나타나서 주민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옆에 다른 사진을 보면 빙하가 녹아 터전을 잃은, 갈 곳을 잃은 북극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후변화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후변화에 들어가기 앞서 날씨와 기후의 차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란 길지 않은 시간대의 종합적인 기상 상태를 말해요. 어제는 비가 오고 오늘은 해가 나는 현상을 우리는 날씨가 바뀐다고 말해요.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 현상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해요. 사계절이 뚜렷하게 변화하는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에 속해 있습니다. 기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하는 현상을 기후변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눈과 빙하도 포함이 되는데요. 눈과 빙하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눈과 빙하가 온도가 높아져 녹아버리면 반사시키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그 태양 에너지는 지구가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녹아버린 빙하는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죠. 또한 지구가 뜨거워져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데,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는 지구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많아질수록 지구는 더 따뜻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 빙하의 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해수면의 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태평양의 휴양지인 투발루라는 섬은 2100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되어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상기후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엘니뇨와 라니냐가 있는데요. 바닷물의 온도 차이가 심해지는 현상으로 폭염과 가뭄, 폭우와 한파 등을 유발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매년 엘니뇨와 라니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현재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크게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내부 요인에는 빙하작용, 해양의 변화 등이 있으며 외부 요인에는 인간의 영향, 태양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해 발생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생활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는 추위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분명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겨울은 더욱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갱신되는 기록적인 더위와 추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지구온난화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한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북극의 기온이 예년 평균보다 섭씨 10도에서 15도나 치솟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 북극의 한기를 가둬두었던 일종의 바람벽,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오며 북극의 찬 공기가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일은 더는 먼 나라 일이 아닌 우리 생활에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198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홍수, 가뭄의 발생 빈도는 1980년대 초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평균 피해 규모 역시 1980년 이래 매년 11%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피해 규모 역시 1980년 이래 매년 11%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원인은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일 수 있겠지만 기후변화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상관관계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밥상 물가가 상승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유발한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잦은 이상기후가 기상재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 조건에 아주 민감한 농업은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2013년에는 미국 곡창지대에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지 못해 국내 평균 기온이 약 2도씨까지 상승한다면 쌀 생산량은 평년 대비 4.5% 줄어들고 사과와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약 66%,
70%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의 밥상 물가도 더는 안심할 수 없다는 노릇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지속되는 가뭄과 홍수, 그리고 폭염과 한파로 인한 전 세계의 피해가 지속된다면 2030년부터 식량 위기가 현실화되어 굶주림, 영유아들의 건강 악화, 전염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감염병을 유행시킵니다. 코로나19로 전 지구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216개 나라에서 5,56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이 가운데 134만 명이 숨졌다고 하는데요. 2002년에는 사스로 전 세계에서 774명이, 2015년에는 메르스로 525명이 사망하는 등 세계적인 감염병은 꾸준히 등장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유행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씨 오를 때마다 감염병이 4.7%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사람과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기후변화는 생태적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기후변화는 광합성뿐만 아니라 분해와 양분 순환을 통해 간접적으로 식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하여 식물 분해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되어 생태계의 순생산성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는 식생에 영향을 줍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기온 1도씨의 상승으로 많은 생태계 구성에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즉, 지구의 온도가 1도씨 상승하면 현재 식생은 160km 북방으로 이동합니다. 식생의 이동은 식생을 구성하는 식물 군락 및 식물상에 의존하는 동물의 종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집단의 종이 정착하는 반면에 다수의 생물종은 사라져 지구 규모의 생물 다양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수와 하천의 생물상에 영향을 줍니다. 어류를 비롯한 물속 생물들은 생장과 번식을 위한 내성 온도 범위와 최적 범위를 가집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하여 높아진 온도는 산소 용해도를 감소시키고 미생물의 산소 요구도를 증가시켜 물고기와 다른 동물이 이용한 용존 산소량을 감소시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감축하는 것은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일상 속에서 사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부터 기업,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의 노력까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개인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속에서 에너지와 자원 절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안 쓰는 콘센트 뽑기,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하기,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친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면 환경오염 부하가 적은 상품,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재활용 분리수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플라스틱, 비닐, 캔 등 수많은 재활용품을 사용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들을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로 구분하여 올바른 재활용품을 분리배출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론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나무가 속한 산림만은 예외입니다. 산림은 이산화탄소의 좋은 흡수원으로 산림을 잘 가꾸고 이용한다면 지구온난화를 막고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예방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업은 화석 연료 대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경영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들을 혁신 성장의 기회로 접근하여 기후변화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저탄소 사회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이산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개발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늘리고
각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탄한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을 설치하였고 1992년 6월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교토의정서, 지금의 파리협정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적 합의와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기후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협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기후협약의 큼직한 두 가지 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은 텀이 길고 긴 만큼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온실가스의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온실가스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을 한 파리 기후협약은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리 기후협약의 가장 큰 장점인 선진국과 개도국 196 모두에게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이 과거 선진국 주요 강대국이 불참하였다는 결과를 비교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토의정서는 의무적 감축이었던 반해 파리 기후협약은 자발적 감축으로 감축 유형 및 목표를 재량에 따라 선택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하지만 두 협약 모두 문제점이 존재했는데요.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1, 2위인 미국과 중국이 감축 의무국에서 빠져 사실상 의미 없는 협약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점이죠. 또한 개발도상국에게도 감축 의무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파리 기후협약이 나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대상 국가는 이전에 비해 증가했지만 INDC 기준으로는 협정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감축 의무는 있었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없었기에 국가 각자가 갖는 의무적인 느낌은 없어 다소 부족한 느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의 대책을 위해 내놓는 많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토환경정보센터에서 제시한 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인 적응 대책에는 건강에는 폭염 및 계기 오염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재난재해에서는 방제, 사회 기반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농업 부분에서는 기후 친환경 농업 생산 체제로 전환을 하였고 산림에서는 산림 건강성 향상 및 산림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양 수산업에서는 안정적 수산 식량 확보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물관리에서는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관리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태계는 보호 복원을 통해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가 내세운 많은 대책 방안들이 존재합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는 국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같은 경우는 모든 나라에 존재하지만 세계적인 대기업이 기후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전파를 타면서 존경과 일반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라고 불리는 아마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기후서약기금 20억을 출시하였으며 기후서약기금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발표하며 다른 기업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아마존 기후 협약을 발표하며 아마존에서는 2030년까지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만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런 본보기는 다른 기업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업은 정부와 다르게 사업성과 대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을 통한 기후변화 협약은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말고도 작은 기업도 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먹는 숟가락을 만든 베키라는 회사입니다. 창업자는 40살의 나이의 인도 국제농장연구소 연구원인 파사파티였습니다. 파사파티는 인도 곳곳에 버려진 수많은 플라스틱을 보며 환경, 건강에 모두 좋지 않을 뿐더러
발암 물질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이 닿으면 인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크아클이라는 콩, 밀 등의 곡류로 만들어진 크래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크아클리를 바탕으로 먹는 숟가락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밥을 숟가락으로 먹은 후에는 마지막엔 숟가락까지 과자처럼 씹어먹는다는 사실이요. 더 좋은 점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만약 먹지 않더라도 자연 속에서 자연 분해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선된 환경오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고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대기질 환경이 개선되었고 평소라면 강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녹색을 띠던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도 사람들의 발길을 끊기자 맑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대기질 영상 먼저 보고 오실까요? 중국의 공기질을 위성으로 관찰했습니다. 붉은색으로 나타나던 이산화질소가 지난 12월과 1월을 거치면서 옅어지기 시작해 2월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로 가며 점차 대기질 환경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사에서 제공한 지구 관측 위성 아우라가 관측한 서울 이산화질소 농도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붉은색일수록 농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2월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2015년부터 2019년 이산화질소 평균 농도에 비해 약 57%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대기오염이 심각한 인도 대기오염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가져온 인간의 활동 축소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환경을 위해 정부, 개인 차원에서 노력한다면 기후변화를 막는 것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우리의 지구를 위해 사소한 습관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볼까요? 안녕.